김진의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8시 50분에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30대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조금 전 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묘역을 기렸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파격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출근길에 세단 대신에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도 했다는데 그 영상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여야 모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도전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신문 읽어주는 남자가 친절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무조건 자격시험 통과해야 지방선거 공천 주겠다라고 이준석 당대표가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공약과 같은 도전 실험이기도 하죠. 자격시험.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들이 할 줄 아는 최소한의 컴퓨터 능력 등등을 갖춰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인데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지방선거 공천을 주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필기도 보고 실기시험도 치른다고 합니다. 예컨대 이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강원도지사에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 필기시험도 봐야 되고 실기시험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신선하다라는 반응도 있고 다소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 50대 지도부 꼰대당 공포, 다시 등장한 86 용퇴론. 민주당 내부에서 86 선배들은 이제 은퇴하라 라는 용퇴론이 다시 제기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상호 의원, 윤호중, 김태년 의원 등 86그룹을 겨냥한 겁니다. 야당의 이준석 발 충격에 이 86그룹의 용퇴론이 재부상했습니다. 장기간으로 정치를 독점했다. 다음 세대 막는다. 반면 86그룹은 혁신의 나이를 탓하나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86 용퇴론의 선두에는 사실상 대권을 선언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도 서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고 7말 8조 설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7월 말 8월 초 대권 선언을 결단할 수 있다는 설입니다. 야당에서는 선호 대선 주자 분화가 시작됐다라고도 밝혔고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 최재형 7말 8조 결단설의 정면에 제일 앞에 서 있습니다. 경선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윤석열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개인적인 스토리, 특히 입양 가정이라는 훈훈한 인간 스토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스크가 없다라는 것이 야권에서 선호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도 대권을 충분히 감당할 인물이다라고도 극찬을 한 상황입니다. 과연 최재형 감사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결단일 겁니다. 정권에 대한 의지일 겁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고민 중일까요? 아니면 전혀 옵션에 없는 설에 불과할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걱정스러운 뉴스입니다. 2030 우리 젊은 세대들 다중채무 여기저기서 빚진 게 130조 원이 넘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계대출 부실하다라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신규 대출 가운데 30대 이하의 청년층 비중을 보면요. 그 비중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출자, 대출금액 모두 다 예년에 비해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20대들의 카드로 돈을 빌리는 잔액도 16.6% 늘어서 8조 원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다 경제 리스크가 오면 우리 20, 30대들 허리가 휘청일 텐데 이게 지금 걱정인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걱정은 오늘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그리고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충남 논산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 그리고 한신대 김수경 교수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만 36살입니다. 36세의 30대 청년이 제1보수 야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헌정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행보도 파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지금 대전 현충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전에 사진이 지금 저희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위해서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립현충원 당대표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준석 대표는 천안함 46용사가 잠들어 있는 대전 현충원을 찾았고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에 당선되기 전에 천안함 묘역에 찾겠다라고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천안함의 46용사들의 묘역을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참배하고 있는 모습, 본인의 약속을 지킨 것이죠. 당대표의 공식 행보로서 이렇게 대전 현충원을 찾은 모습, 조금 전 찍은 사진 저희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행보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서울 현충원 참배 관행을 깨고 대전행, 천안함 희생장병을 추모하겠다라고 밝혔고 추모했어요. 그리고 광주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겠다라고 밝혀서 잠시 후에는 이제 광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첫 최고위 회의도 주재를 하게 됩니다. 조수진 의원 등등 이번에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과 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최고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의제와 장면도 상당히 좀 주목됩니다. 첫 당직 인사 면면도 살펴보시죠. 수석 대변인에는 초선 황보승희 의원, 비서실장에는 초선 서범수 의원이 내정됐고 사무총장은 아직 미정인데 권성동 의원 등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4선의 중진 권 의원을 이 신임 대표가 강력하게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권성동 의원이 아직은 즉답을 안 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30대 당대표, 그것도 보수의 제1야당의 30대 당대표의 시대가 열린 건데 많은 언론에서 서울 현충원에 안 가고 대전 현충원에 간 게 이게 파격 행보다라고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글쎄 일단 이 형식뿐만 아니라 좀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통상 우리가 보면은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들 많이 가시잖아요. 예. 거기에는 전직 대통령들 계시고 그다음에 일찍 돌아가신 우리 장성들 계신 소위 그 유명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저는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파격적으로 대전 현충원을 갔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는 전직 대통령이나 장성들보다도 우리 가까이 있었던 무명용사들, 특히나 이 안에 있었던 서해전에서 있었던 천안함 용사들, 그리고 마이온 헬기 추락사고 있었던 희생자들 위해서 가서 내 주변에 있었던, 그 다음에 이름을 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추모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아침 보니까 그 말 중에 보면은 물론 시간이 되면 국립현충원을 따로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천안함 우리 장병들을 찾은 거다. 그 천안함 장병들을 먼저 찾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오늘 아침 얘기에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보훈에 관한 문제, 안보에 관한 문제 이렇게 좀 언급을 했던데 그동안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면서 우리 가까이 있었던 천안함 46용사에 대한 폄훼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온당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았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환기를 하고 전당대회 기간 동안 눈물까지 보였던 그 장면들을 본인이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리의 보훈 문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 문제,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대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이 형식과 내용에서 여러 가지 좀 차별성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전대 기간 동안 민주당의 전직 인사의 천안함 막말 논란에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천안함 장병들 찾은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대표의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복군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이었을 것이다. 아직도 11년 전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이제 자부담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됩니까? 저는
전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네. 천안함 함장이 부하 장병들을 수장시켰다라는 식의 발언을 전직 민주당 관계자가 방송에서 함에 따라서 이 대표가 눈물도 흘렸던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천안함을 찾았다라는 분석이신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을 해서 많은 보도도 있었죠.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정치성 편리함으로는 지하철 서울 시내 정기권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 수단입니다. 라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6월 이용 내역도 있고 대여 반납 이력도 있는데 꽤 탔군요. 이용 시간 57분. 256kcal를 소모했다라는 것도 요즘 나오네요. 그렇군요. 이 대표가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출근한 모습도 많이 주말 동안 보도가 됐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노원구잖아요, 집이. 지하철역에 내려서 여의도역에서 따릉이를 빌려서 따릉이 타고 국회로 이제 출근하는 모습인데, 자, 충남 논산에서 조금 전에 올라온 우리 조승래 의원님 KTX 타고 오셨잖아요. 예. 그동안 뭐 여야 대표들은 상징하면 이제 검정색 세단에서 딱 이제 뒷좌석에서 당직자가 문 열어주면 이제 내리는 모습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많이 익숙했던 장면인데, 이 따릉이를 타고 오는 상대당 젊은 대표의 출근길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참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다. 참고로 그리고 저는 지역구가 충남 논산이 아니고 대전 유성이고요. 대전 유성인가요? 고향이 논산입니다. 제가 그거 하나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 예. 예, 참 보기 좋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 하면 흔히 이제 의전, 또 이제 10보 이상은 걷지 않는다. 10보 이상 안 걷는다. 의원회관에서 본청으로 예. 회의 갈 때도 차 항상 타고 승용차 가고. 이동한다. 이렇게 아주 국민들로부터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신을 또 부추기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런 10보 의미에서- 정도면 그냥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따릉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 참 보기 좋다. 예. 근데 실제로 많은 의원들 중에서는 저도 오늘 기차를 타고 대전에서 집에서 새벽에 와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네, 택시를 타고 대전역으로 갔고 대전역에서 여기 올 때도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특히 또 여의도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의원들이 예. 그렇게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하는 의원들이 많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물론 대표급에서 저렇게 행보를 보여준 건 처음이긴 합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해서 특별히 이제는 과거에 그런 정치권의 좀 이렇게 딱딱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좀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졌다.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가 그걸 또 가속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재선 조승래 의원이 또 이 대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원래는 킥보드를 타고 다녔는데 킥보드 규제 때문에 따릉이를 탔다라고 발언한 대목도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따릉이 타고 예, 제가 원래 킥보드 타고 다녔었는데요. 킥보드가 각종 규제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따릉이로 바뀌어가지고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울리더라고요. 제가 백팩 메고 따릉이 타면 별로 안 올 것 같은데 해보시죠 한번. 대표님이 딱 따릉이 타고 백팩 메고 나오면 딱 어울려. 굉장히 당이 젊어지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한창 정치 선배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준석 신임 당대표의 대화인데 어색한 듯 하면서도 또 자연스러워요. 대표님이라고 또 호칭도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불러주시고 킥보드를 타고 다녔는데 규제 때문에 따릉이를 탔다라는 이 대표의 저 발언을 두고 사실은 젊은 층이 요즘 이 킥보드 규제 때문에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것을 이 대표가 은근히 또 염두에 두고 한 발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킥보드가 워낙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약간 비판적인 편이었거든요. 규제가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편이라서 그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저런 모습을 보니까 백팩 메고 저렇게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당대표 나설 때부터 그 파격적인 어떤 거추장스러운 그런 격식을 좀 파괴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치를 내걸었는데 첫 출근길에서 벌써 저러한 이미지를 보여줬고요. 또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미지로만 저렇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 예. 또 저런
국회의원들 혹은 정치인들이 이제 선거철에 주로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약간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서민 체험이라고 해서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늘 전철을 타고 다니고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고 이동하는지를 직접 경험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를 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그러한 체험들이 잘 녹아들어서 훨씬 더 일반 국민에게 마음에 가 닿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수락연설에서는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를 패러디한 수락연설을 해서 젊은 층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임재범 씨의 노래를 패러디한 수락 영상의 일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수락연설문에 이 노래를 패러디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선거 들어오면서 연설문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뽑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창의력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노래 가사까지 사용하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 즐겨 듣던 노래인데 예. 참 그런 가사가 지금 상황에 좀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 임재범 씨 노래 패러디한 게 맞군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재치 있게 이제 패러디해서 수락 연설을 한 건데 본인은 뭐 창의력이 떨어져서 너무 많은 연설문을 그동안 매일매일 쓰다 보니 더 이상 이제 창의력이 고갈돼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차용해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임재범 씨 노래 가사가 내 거친 생각, 그렇죠? 불안한 눈빛, 그걸 바라보는 너, 뭐 이런 가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본인을 향한 어떤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 받아친 거죠, 일종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개혁에 대한 거친 생각들과 당원들이 그걸 좀 불안해하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또한 불안해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좀 재치 있게 패러디를 한 건데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신선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오히려 또 이런 이준석 대표의 좀 개혁적인 행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 연설을 듣고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제 당대표라는 자리는 워낙에 좀 중요한 자리고 그동안에 그냥 사인으로서의 이준석이 이제 하던 것과는 다른 어떤 당대표로서 좀 무게 있는 어떤 연설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하실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거친 생각. 대표적인 게 공직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자격시험을 봐야 된다. 필기도 봐야 되고 실기시험도 치러야 된다. 라는 게 대표적인 걸 겁니다. 들어보시죠.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돈 문제에 있어서 남에게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뭐 조직을 모은 데 있어서도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제가 첫 번째로 당직자들에게 1호 지시를 했던 게 뭐냐면은 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것부터 토론 배틀이라는 방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면은 특정 정당대 주자에게 줄을 대지 않고서도 임명될 수 있게 하자. 정치인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기본적인 논리력이라든지 아니면 해석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만도 못하냐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 공천 관련해 가지고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손정혜 변호사님, 아마도 이게 가장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일 텐데 이게 뭡니까?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시험을 쳐야 된다. 이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뭐 법제도화한다는 건 아닐 것이고 당원 당규로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의원이 되거나 지자체 선거에 나올 때 일정 부분 어떤 자격 시험처럼 수준을 요구하겠다라는 건데 아마도 과목은 뭐 어떤 거요? 그게 이제 핵심이죠. 누가 시험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존의 시험 가지고 뭐 토익 시험 가지고 토플 시험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과거에 우리 지자체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의원 중에 꼭 이건 너무 자격 미달인데 권력자의 눈에 들어서 권력자의 줄을 서서 되거나 예전엔 공천 헌금 같은 거에서 돈 선거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방지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자격 시험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마 세부적인 시험을 보려면 굉장히 어려움은 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당대표인 나한테 줄 서지 말고
기본적인 소양과 기본적인 철학과 전문 지식이 있어야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줄 선다고 정치인에게 권력자에게 아부한다고 내가 공천 주지 않겠다라는 건 이제 공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발언들이 이제 정치 혐오였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기대할 만한 어떤 변화의 시작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시험 보는 건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그죠? 그 시험을 누가 출제할 것인가부터 막 싸울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는 누구한테 줄 서서 누구한테 아부한다고 공천받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힌트가 나왔어요. 이 대표 발언 중에, 현역 정치인 두 분에게 여쭙 텐데, 이 공직자 자격시험,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얘기도 방금 나왔고, 뭐 워드 프로세서, 엑셀을 좀 잘 써야 된다는 얘기도 이 대표 어디서 나왔고, 뭐 코딩이다라는 관측도 있고, 뭐 이제 만약에 두 분 뭐 당은 다르지만, 또 박정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강원도 원주 동네에서 강원도지사 후보로도 설문조사 이름 오르던데, 그거 하려면 만약에 이제 컴퓨터 워드 엑셀 이거 시험 봐야 되잖아요. 두 분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좀 묻겠습니다. 저는 손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저게 자격시험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의 걸러지는 장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찬성.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신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진입장벽이 많은데 그 진입장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기존에 있었던 정치권의 문법이거든요. 뭐 사람들 많이 알아서 조직이 많아야 되고 무슨 당원들 많이 입당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 말고 이거 사실은 의회나 뭐 단체장이라는 게 그 많은 그동안 평생 동안 일해 오셨던 공무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심사도 해야 되고 뭐 따져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 옛날에 저는 저 아래 한글 같은 건 지금도 굉장히 능숙하게 잘 다뤄서 문서 만들고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엑셀은 아직 좀 조금 서툴러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니까요. 이렇게. 과목이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스러운데 엑셀 강좌 들으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 아래 한글 나오면 자신 있는데 엑셀 출제되면 좀 자신 없어요. 어떤 형태로 나오든 필요하다. 대신 거기에 더해서 찬성.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이 선거 문화까지 해서 많은 변화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니 조 의원님 재선이시잖아요. 예. 이거 만약에 자칫하면 민주당에서도 그거 받겠다 하면은 삼선 나갈 때 유성구 나갈 때 엑셀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일각에서는 아니 국민의 어떤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엑셀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으로 기초 자질을 평가받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뭐 반발과 우려 목소리도 있던데 조 의원은 어떠세요? 아, 그렇죠. 저는 엑셀까지는 좀 합니다. 아, 엑셀까지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즘 이제 데이터 경제 시대니까 무슨 파이썬 이런 이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코딩으로 가면 또 자신 없어. 코딩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이제 발상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 후보를 좀 선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취지로 저는 출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면 무슨 정치학 개론 시험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IT 활용 능력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런 건 약간 예를 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자격 시험을 통해서 정치인을 선발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다양성 오히려 해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시골에 정말 촐로도 사실은 군의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예를 들면 청양군의 군 의원이 되셔가지고 그 농정에 대해서 자기 구체적인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특정한 자격시험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평균 수준의 커트라인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양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런 부분들은 당의 교육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도 갑자기 30대 젊은 정치인이 갑자기 출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정도의 정당 경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에서 훈련되고 한 분들이 선출직에 도전하는 기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과거같이 뭐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을 뭐 줄 세우기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천 과정이 다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공천 과정의 현재의 변화나 시대적 요구, 국민적 눈높이를 어떻게 반영해서 공천 기준을 만들 것이냐. 이제 그거는 이제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인 취지는 동의하지만 조금의 우려, 두 분의 또 다른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가 개인적인 악연이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을 전당기 대회 기간 내내 받았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역구 동네에서 번개
번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동네 번개. 이 번개라고 하면 이게 번쩍 하는 것처럼 뭐 오래되게 약속 잡지 않고 그 만남의 즈음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만나자라고 하는 젊은 층들이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번개의 만남. 그제 노원구 수락산 근처 카페에서 이준석 안철수 1시간 합당 논의를 했다. 1km 거리에 두 분은 동네 주민. 이 대표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제안을 했다. 배석자 없이 만남이 성사됐다라고 합니다. 합당에 관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안 대표도 나에게 사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화해 여부는 딱 필요 없었다. 합당에 장애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이 대표 당선에 대한 반응도 함께 보시죠. 안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필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진보다 기성정치의 틀과 내용을 바꾸라는 것이다 라며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글도 올리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 비용을 파격적으로 적게 썼다라는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억소리 나는 당대표 선거의 비용을 2천만 원, 3천만 원만 쓰고도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돈 안 드는 선거를 보여주고 싶었다. 전당대회 선거 비용이 캠프 직원 인건비 및 활동비 등 약 3천만 원 사용했다. 캠프나 전용 차량이나 단체 문자 없이 선무선거를 했는데 당선됐다. 정치권에서 역대 최소 비용이다. 남은 후원금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당직자를 선발할 때 토론 배틀 하겠다라고 또 밝혔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지금 적게 쓴 거라면서요? 그런 전례가 없죠. 왜냐하면 단체 문자를 한번 보내는데 2, 3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니까 문자 한번 보내지 않고 선거를 치렀다는 면에서는 무모하고 가감하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정치 혁신이다라는 평가가 더 앞설 겁니다. 우리가 정치자금법 사범 굉장히 많아지는데 선거철에 그만큼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1억 2천 받아가지고 문자 몇 번 보내고 하면은 캠프 사무실 임대료 내면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뒷돈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거 자금을 마련한 시절들이 있었는데 사실 선거할 때마다 혈세 굉장히 낭비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거철이 되면 내가 저렇게 사무실 없이 차량 없이 다니기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기본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인데 요번에 이준석 대표가 그걸 실천한 거죠. 근데 앞서서 노원병 선거 한 3번 정도 나가면서 뭐 총선이나 보궐선거 때도 저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차량 유세 지원 안 받고 캠프 사무실 굉장히 작거나 없애거나 해서 작은 실천을 해오다가 요번에 어떤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산무 선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람직한 방향이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도 중요하고 유세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차량 가지고 노래 틀면서 유세하면 시끄럽다고 민원 제기만 많이 되거든요. 과거의 전통적인 선거 방식도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요번에 그게 성공했다라는 걸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야 당대표 선거이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통할까? 어떤 용감한 사람이 또 이런 시도를 할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준석 신임 당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국면 관리일 것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지 여부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준석 당대표가 역량을 보여주느냐의 과제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대표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세론이 초기에 형성되거나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관심이 좀 떨어질 것이다. 전 윤석열 총장도 저희 당에 참여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경선 절차가 아무리 저희가 땡긴다 하더라도 8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강예찬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저와 굉장히 오랜 기간 호영호재하던 사이인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과 이제 직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소통 채널은 본의 아니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8월까지는 윤 전 총장이 입당해야 한다. 이막 경선 버스론에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이 문자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이 먼저 당선 축하드린다라고 메시지가 왔고 대선 승리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라는 사실도 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공보 라인이 확정이 됐죠. 구축이 됐죠. 전현직 기자 출신 두 대변인으로 공보 라인을 구축했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상록 씨 SNS 홍보를 맡게 됐다라고 합니다. 윤 총장 측근 이번 주 주중 육성으로 공식 정치 선언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수경 교수님, 이 두 대변인이 둘 다 기자 출신이에요. 이동훈, 이상록. 이상록 신임 공보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분과 김수경 교수가 같이 기자 생활을 했었다면서요? 그것도 같은 팀에서? 잠시 같이 법조팀에서 일을 한 적이 법조팀은 있습니다. 어떤 팀입니까? 주로 이제 뭐 법원, 검찰, 뭐 대검 이런 쪽을 이제 관장하고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취재해서 보도하는 팀이 법조팀인데요. 이제 제가 그때 말진이었고 이상록 선배가 법조팀장? 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옛날 일이어서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언론사 출신이라고 해서 지금 뭐 보수 쪽의 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념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이제 사건을 판단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정치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너무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도 봐야겠고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렸던 것 같고요. 이제 당대표가 결정이 되면서 나도 그렇다면 하나의 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워진 거니까 그럼 이 변수가 고정됐다는 것으로 보고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가 굉장히 개혁과 젊음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좀 더 보수적인 색채를 내가 내도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론조사 몇 장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입니다. 긍정 지지율은 38.5, 부정 지지율은 57.6%로 조사가 됐고요.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볼까요? 자,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9.1%,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왔고 이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9.7에서 29.2%의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과 연관돼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정치 행보에 대한 뉴스로 이어지겠습니다. 속도감이 커지는 대선 시계라고 저희들이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론조사 본 김에 윤 전 총장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도 새로 발표가 됐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39.1%, 40%에 육박하게 조사가 됐고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26.2%,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12.3%, 10% 이상의 지지율은 이 세 분이 합계가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이낙연 두 분의 지지율을 합친다면 38.5%.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 비슷해져요. 어쨌든 중요한 건 39.1, 26.2, 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간의 격차도 꽤 벌어진다는 겁니다. 양자 가상 대결 결과도 함께 볼까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여론조사상 윤석열 53.8, 이재명 39.1로 차이가 꽤 벌어집니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벌어지는 격차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로 주자를 바꿨을 경우에도 55.3 대 37.4%로 격차는 꽤 벌어집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박정원 전 대변인.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쭉 이제 여러분들 쭉 나오는데 국민의힘 전당대 이전에는 사실은 여권에서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결과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그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결과들이 여러 조사에서 나왔는데 이번엔 사실은 특정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정당 지지도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주자 간 차이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10% 이상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그리고 가상 대결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왔던 국민들의 많은 관심 이 결과로 나온 이준석 영선 대표에 대한 기대 그래서
기존의 정치권보다는 그 밖에 있었던 새로운 사람, 변화 이런 거에 대한 그 요구가 이준석 대표 당선과 함께 이렇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분석인데 이준석과 윤석열 이 두 분의 지지율이 시너지를 발휘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보다는 지금 새로운 기존 정치권과는 다른 새로운 문법과 새로운 사람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이준석 대표가 이런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의 전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뭐 새로 제3후보로 등장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등 이렇게 새로운 후보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앞서 봤던 것처럼 그 불가피 우리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임기가 가까울수록 점점 불가피의 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반문 정서까지 겹쳐져서 이게 저는 당분간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바람이나 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지 않는 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앞서서 여러 재선 주자들이 함께 실시됐을 때는 뭐 이재명, 이낙연, 또 정세균 전 총리, 박용진 의원 등등 여권의 이제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을 이제 나눠 분산되기 때문에 지지율 격차 큰가 보다 했는데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의 두 후보 간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꽤 벌어지는 것. 이게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 조승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된 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건데 조 의원님의 견해는요? 그건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가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30대 당대표 후보자의 돌풍이 있었고 결국 이제 당선에 이르렀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흔히 우리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경선 투표라는 것은 당원들의 투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제 여론조사까지 반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권 지지자들의 집중도가 지난주에 상당히 높았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결과 이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야권 지지자들의 효능감이 훨씬 커졌겠죠. 그래서 상당히 야권 지지자들은 기가 살아있고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자들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좀 반영한 여론조사라고 보고 있고요. 컨벤션 효과다? 물론 이제 그것도 여론조사 설계 방식에 따라서 저거는 ARS 방식이니까 전화 면접에 이것은 갤럽 같은 거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정도 격차가 나지도 않고 정당 지지도 어떤 조사는 민주당이 더 아직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쨌든 추세는 저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이제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이준석 당대표의 출연은 이제 세대 교체의 또 바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물에 대한 교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야권 주자들도 너무 올드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나이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환갑이 넘으셨어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한 60 중반이 되셨을 겁니다. 홍준표 전 대표 거의 70다 되셨죠. 유승민 전 대표도 58년생입니다. 얼마 전에 출마 선언한 하태경 의원 정도가 이제 68년 저랑 동갑인데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 30대 중반의 당대표와 60대 초반, 중반, 70대의 이 후보군들의 이 조화라는 것이 그게 여당한테 그 압력으로 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야권의 대선 주자들한테도 압력으로 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정당 지지도나 야권 지지자들의 결집이 생겨서 좋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에게도 상당히 큰 부담으로 갈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을 하자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징계 국면부터 또 지금까지 계속해서 갈등 국면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 윤 전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기대는 바람에 든 풍선이다라고 얘기했고 조국 전 장관에게 했던 검증의 10분의 1만 한다 하더라도 이 풍선 금방 터져버릴 것이다 라고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공포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검사가 바로 대권을 지탱한다 하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윤 전 총장의 아까 높은 지지율은 바람 든 풍선, 정치 검찰은 악마,
악마다 뭐 이렇게 지금 비유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너무 이제 검찰을 악마화하는 그런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의 혹은 여권 인사들의 그런 말들과 행보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그 비난의 수위를 날이 갈수록 이제 높이고 있는데요. 이제 한편으로 이제 대선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라는 것을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계속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비난하는 식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악마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비유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이러한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마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 전 총장이 지금의 이렇게 대중적인 지지도와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이제 추윤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 있고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이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오히려 더 지지도가 더 많아지고 지명도가 더 높아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식의 뭐 비난 혹은 비판이 오히려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더 성공적이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에 나온다고, 경선을 물론 치러야 되겠지만 대선에 나온다고 했을 때 야권에서는 오히려 뭐 땡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이 추미애 전 장관은 계속해서 이제 윤 전 총장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식의 이제 행태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더 알리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악마에 빗댔다면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윤 전 총장을 빗댔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알맹이는 없고 한마디 툭 던져서 뭔가 있어 보이고 멋진 척한다. 이런 방식으로 소통해서 안 된다. 박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라.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이건 뭐 어떤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공개 석상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측근들 발로 측근이 이렇게 했다, 측근이 누구를 만났다고 한다, 측근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정치 행보를 하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직접 나와라 측근들을 대동해서 하다 보면 과거에 이제 최서원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가려진 사람들에 의한 어떤 좀 투명하지 않은 정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제가 처음 공식 석상에 나왔습니다는 말로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접 이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과거에 이제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장모가 남한테 이런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측근이라는 또는 만났던 사람이 전원이 있었지만 바로 반박이 나왔거든요. 그렇지 않다, 왜 와전됐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면 그 사람이 왜곡할 수도 있고 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정확하지 않게 의사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의 언어로서 무게감 있게 직접 국민들에게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지점을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피할 수 없습니다. 뭐 8월까지는 들어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6월에 들어간다고 했었거든요. 일각에서 해석에 따르면 이제 6월, 7월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모든 것을 벗어내고 본인 입으로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국민들에게 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바로 내야 된다. 더 늦어지면 김남국 의원 같은 비판은 더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6월, 8월 얘기 나왔는데 대선의 시간이 지금이 벌써 6월 둘째 주니까 대선의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가 아니라 대선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평가가 될 것 같고 6월, 7월 금명간에 윤 전 총장 입당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과도 나올 것이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7말 8조 설도 나오는 까닭이 바로 이 대선의 시간이 왔다. 연관이 있습니다. 7말 8조 설. 주로 이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잠룡 최재형 감사원장 7말 8조 결단설. 최 감사원장 측근, 최 원장 정계 진출에 대한 결심을 이미 했다. 7월 말 또는 8월 초, 바로 다음 달이잖아요? 직을 던질 가능성이 크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강력한 정부 기구의 이제 수장인데 대권행을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말 8초설. 최재형 원장 지지자들, 미담 제주기로 불리던 그에게 공격받을 만한 약점이 없다. 두 전직 대통령 수사 이끌었던 윤 전 총장에 비해 반감이 덜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전직 의원, 반듯한 지주자로 적합하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
의원들 입장에선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이나 알려진 정보 차원에서 큰 차이 없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재형 7말 8조 결단설 먼저 박정하 대변인. 일단 뭐 당신께서 직접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제일 관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화 전 의장 등 아마 주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접했다고 하면서 전원들이 좀 있는데 야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렇게 주자군들이 막 풍성해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국민들 관심과 지지가 넓어지는 게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환영한다 입장. 기존에 있었던 당내 그리고 당 밖에 있었던 주자군의 여기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 등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열차에 올라탄다면 저는 뭐 전혀 이 야권 지지자들이 반대하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많은 후보군들이 경쟁해서 좋은 최적의 후보가 뽑혀져서 많이 바라고 있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뭐 야권 지지자들 다 누구든 환영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영한다라는 입장. 조순애 의원님은요? 예, 저건 아마도 사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본인이 내가 대선 도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갖고 있다기보다는 주변의 권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는 것도 한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 내부에서도 뭔가 흠결이 많은 것이 아니냐, 실제로 대선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후보군을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의 유력 주자가 된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탁월하다. 이 좀 자조적인 어떤 조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 오늘 사실 뉴스 중에 핫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핫한 뉴스 3가지 모아봤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핫쌈, 돌직구 핫쌈. 조 전 장관 부부가 핫쌈 첫 번째 뉴스. 두 번째는 대구에서 얀센 맞고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국민권익위가 조사해야 될 텐데 민주당 때와는 다르게 전현희 위원장, 민주당 의원 출신이 조사해서 손 떼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조 전 장관 부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받았습니다. 일단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더욱 겸허한 자세로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선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부부가 정말로 충돌을 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충돌을 했을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검찰 위조의 시간으로 받아쳤다. 책 조국의 시간 저서를 받아친 거다.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라고 검찰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이 만들어졌다. 저서 조국의 시간을 비꼰 거죠. 조국 측 변호사.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 언급. 법정에서는 공소 사실에 준하는 용어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왜 남의 책 갖고 패러디하냐라는 불편한 거죠. 마찰이 한번 있었습니다. 위조의 시간. 이런 표현 너머에 팩트에 대한 충돌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조지 워싱턴 대였나요? 온라인 시험 문제 사진을 찍어 전송해줬고 교수 부부 두 분이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라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 부부 반론.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였다. 특수성을 고려해달라. 학폭 피해를 못 막아준 미안함 때문. 학폭 후유증으로 스터디 같이 할 사람 없어 잠깐 도와준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엔 김수경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네. 교수님과 또 손정희 변호사님 두 분께 한번 여쭤볼 텐데 아들의 시험을 대신 쳐줬다. 미국 조지 워싱턴대의 시험을 대신 쳐주면 안 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때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픈북 시험이라 괜찮다라고 대신 해명을 해줘서 또 그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조 전 장관 측 부부의 해명은 학폭 피해자다라는 이야기를 앞세웠는데 일단 김수경 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론 학폭 피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고등학생 때 아마 학폭 피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진학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터디를 같이 할 사람도 못 구했고, 그러다 보니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마침 오픈북 시험이고 하니 이제 도와줬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픈북 시험이기 때문에 오픈북 시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부모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학폭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것이 시험을 대신해서 쳐주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조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학폭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대신 쳐주는 건 엄연히 말해서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뭐 그거는 별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정상을 좀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대리시험을 부모가 대신 봐준 것을 저는 용인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요즘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이 대학에서 뭐 소위 컨닝이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심하게 규제하거든요. 이거 잘못 걸리면 퇴학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김수영 교수가 미국에서 유학을 오래 하셨잖아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픈북 테스트라 부모가 대신 쳐주거나 도와줘도 괜찮다라고 주장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미국에서? 솔직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말도 안 된다. 제가 8년 동안 미국에서 뭐 시험도 보고 제가 시험을 출제도 해보고 여러 번 했지만 시험을 보기 전에는 항상 이 답안이 내가 생각한 거란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타인의 도움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개입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서명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북이라서 물론 아무도 이제 오픈북 시험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미리 시험을 볼 때 그러한 선서를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 힘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 책 속에서 내가 배운 분량 내에서 내 힘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실 그것은 저는 대변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누구도 그거를 인정하진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손재희 변호사님,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이 학폭 피해자였다.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하고 있잖아요. 항변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수성입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폭력 피해가 있어서 실제로 학교폭력 그 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 4명은 이제 전학 조치나 징계 조치가 된 걸로 봐서는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모르겠으나 상당한 이제 피해에 오랫동안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런 피해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이제 교육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원만치 않고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 부모 마음에서는 더군다나 멀리 미국으로 대학교를 보내놓으니 예를 들면 이런 시험 같은데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공부하면서 스터디하면서 문제도 공유하고 서로 논의를 하는데 논의할 사람이 없을까 아마도 지나치게 개입했던 정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수성이란 걸 말한 것 같은데 저런 특수성은 유무죄 판단력 고려 대상은 아니죠. 아, 그렇군요. 다만 이제 양형 단계에서 참작해달라.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렇게 시험에 불공정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학교 폭력 피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정과 모정이 좀 잘못된 개입된 측면이 있으나 이런 것들을 양형해서 고려해달라는 취지로 변호를 한 것으로 이제 선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뭐 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대리 이렇게 시험을 풀어주는 것 자체는 공정하지 않죠. 문제가 공정하지 분명히 않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했다 이렇게 두둔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선처를 구한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라고 조 전 장관 부부 측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오픈북 시험 많이 보는데 이런 사유로 기소가 되고 이런 사유로 이렇게 낱낱하게 이제 공개적인 재판까지 다 받는 사람이 있은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 전 장관이 좀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감정을 빼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조의 시간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공소사실에 들어가지 않는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오고 지나치게 거대하긴 것처럼 잘못 발언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하는 공소 사실의 내용, 그러니까 사문서를 위조했다, 이것을 업무방해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강남 빌딩이 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식으로서 검사가 공소유지로 유죄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강조할 수는 있는데 지나치게 의견서에 이런 일반적인 어떤 정치적인 용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아들의 시험을 대신 쳐준 것, 손정혜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잘했다고 할 일이 아니다라는 표현하셨고, 그리고 유무죄를 가리는데 조 전 장관 부부가 항변했던 특수성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문제없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 잠깐 언급이 나왔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주장 들어보시죠.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 이거를 기소하는, 그것도 조지 워싱턴대 업무방해로 기소하는 이 깜찍한 앞에서는 할 말이 제가 별로 없어요. 당시 유시민 재단,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저렇게 얘기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도 특수성을 고려해달라라는 변호 전략을 선회함으로써 일단 대신 쳐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인님. 예, 아마도 이제 오픈북 시험,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출석해서 한 시험이 아니고 집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는 아마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의 도움을 좀 받았다 이런 것이고,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이제 검색을 통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터디 그룹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동료들하고 논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스터디 그룹을 구성하기 어려운 이제 개인적인 여건들 때문에 이제 가족이 좀 도와줬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실제로 조지 워싱턴 대의 소위 시험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것인데, 예, 뭐 잘못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못한 행위다.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조지 워싱턴 대에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했나 모르겠어요. 의견을 듣거나. 하여튼 그런 내용은 없고, 저 내용이 아마도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모펀드 이런 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을 하다가 압수수색하고 개인의 문자, 이메일 다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추적하는 과정 속에 조지 워싱턴 대의 시험에 부모가 도움을 줬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하자면 별건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거로 봅니다. 그래서 뭐 혐의 사실 11가지로 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아마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가족 전체를 한 법정에 세운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딸과 아들이 전부 다 법정에 출석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학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박정하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뭐 여러분들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실체적 진실과 법정에서의 전략 전술이 틀린데 그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그래도 교수를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을 했으면 이제는 최소한 법정에서는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에 뭐 셀프 청문회를 해서 굉장히 많은 발언들을 했는데 정작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다른 얘기.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또 전혀 묵비권 행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기록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두고 오늘 또 이번에 법정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뭐 이게 진실과는 상관없이 양형을 위해서 저런 전략을 쓰고 또 뭐 다음 주에 딸이 뭐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고 합니다만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 않다는 예상도 나오는 것 이런 것들 쭉쭉 보면서 저는 그래도 진실을 위해서 그래도 역사의 기록을 위해서 법정에서만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늘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다음에 진실과는 또 다른 본인의 주장을 위해서 저렇게 순간순간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방식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탱해왔던 시스템은 인정해야 그게 그래도 전직 장관 그리고 현재 교수로서의 자질 그다음에 자세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정하의 돌직구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핫삼 뉴스인데 이거 우려스럽고 좀 걱정되는 뉴스입니다. 대구에서 얀신 접종을 받은 남성이 처음으로 국내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 만으로 이제 30대 남성 A씨, 대구 한의원에서 얀센 백신 접종했는데 접종 첫날 발열 증상, 12일에 체온 저하, 혈압 저하, 응급실 이송, 사흘 만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A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조사 중이다라고 방역당국 관계자는 밝힌 상황입니다. 물론 이 뉴스 보도해드리면서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대다수의 많은 젊은 층이 얀센 접종을 맞았고 대부분에서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특이 케이스로서 사망 사례가 보고돼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뉴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해야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요지형으로 일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오접종 논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절반만 투여한다. 아니, 아낄 걸 아껴야죠. 인천 남동구 A병원 접종자 4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정량의 절반가량만 투여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해당 병원 측 주장은 기저질환자 등의 이상 반응을 줄이기 위해 정량을 투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얀센 백신을 이번에 과다 투여한다. 전북 부안군 B병원 30대 남성 5명에게 얀센 백신 정량의 5배를 투여.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넣었어요. 나도 5배. 당국에서는 이상 반응을 현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은 40도 9일까지 지금 갔습니다. 자, 경남 진주 C의원에서는요. 전혀 다른 백신을 투여한다. 그나마 이건 다행이에요. 얀신 백신 예약자에게 아스트라 백신을 투여하는 건 다양한데 이게 김수현 교수님 접종 매뉴얼의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의 문제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번의 이제 검사와 실험을 거쳐서 얼마 정도의 정량을 투여하는 것이 가장 그 면역을 생성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었고 이대로 실천하라고 이제 각 병원에다가 접종을 해주는 병원에다가 이제 알린 건데 일단 그것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병원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한 병을 5명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5분의 1씩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그 한 병을 다 맞추는 사례도 발생하고 또 어디에서는 절반만 투여하는데 그 이유가 기저질환이 있어서 혹시 부작용이 심할까봐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절반만 넣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량의 절반만 놨다라고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할 것 같으면 사실 매뉴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철저해져야 될 테고 지금 인구의 한 20% 정도가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분기까지 지금 70%까지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수천만 명이 이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당국이 좀 더 이 매뉴얼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실행되고 있는지 일선에서 잘 이게 따라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좀 더 강화해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게 주사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핫쌈 뉴스.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 뉴스인데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조사 때는 전현희 위원장이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객관성을 위해. 비교섭 5당의 부동산 조사 때도 전현희 위원장은 같은 이유로 조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1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문제 조사에서는 직무회피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이중잣대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의 비판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권익위원장의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기 때문에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 불신, 의혹 등이 없이 공정하게 원래 본연의 역할에 맞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전현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5개 그 정당 전수조사에도 스스로 직무회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제출된 국민의힘의 전수조사 의뢰도 아마 회피 신청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전혁희 위원장은 야당 조사도 객관적으로 할 거니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논란이에요.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정아 대변인, 네. 민주당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인데 민주당 의원들 조사할 때는 회피했어요. 그리고 비교섭 5당 할 때도 회피했는데 왜 국민의힘만 하냐라고 야당에서 의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주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거잖아요.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왜 맡기느냐라고 했는데요. 시점을 하나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보궐선거 이전 3월 달에 여야 협의하는 과정에 이전 권익위에 바로 갔고요. 그때 당시에도 전현희 위원장의 중립성, 공정성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은 주저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지난주예요. 지난주에 비교섭 야 5당의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바로 해요.
민주당 의원 조사할 때는 3월이지만은 비교섭 5당에 대한 조사는 지난주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틀 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를 하니까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게 굉장히 모순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야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는 거는 이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훼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스스로 먼저 인정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권익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수조사하는 게 과연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건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당과 동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조 의원님은? 예, 근데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회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군요. 그럼요. 지금 알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갖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출신이라고 해서 권익위원회에 그 공무원들을 비롯한 그 권익위의 그 조사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으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엄격한 심판관을 차라리 용인하는 것이 훨씬 더 대범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두 분의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돌직구쇼의 월요일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여야의 재선 라이벌, 맞수 2명의 의원을 통해서 첨예한 정치 현안과 이슈를 풀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의 맞수 시작하겠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가장 국민의 힘을 얻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면 지도부가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립니다. 우선 당은 당규에 보면 이제 경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절대 불변의 것은 아니고 이리저리 자꾸 눈치 보고 시간 늦추고 이렇게 일정 늦추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야 맞수 2분 의원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속초 고성의 재선 이양수 의원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전 유성구의 역시 재선 조순회 의원님 2분과 함께 맞수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이양수 의원님, 경선 버스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에게 8월까지는 입당해라. 안 그러면 버스 문 닫고 떠나겠다. 이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자, 자, 민주당에서는 과연 경선 버스가 제 시간에 갈 거냐, 아니면 연기해 줄 거냐가 지금 최대 관심인데, 송영길 대표가 경선 연기 카드를 꺼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이재명 강력한 또 대권 주자는 경선을 연기해서 안 된다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양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속초 고성의 이양수가 아니고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의 이양수입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예. 송영길 대표로서는 아마 고심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럴 때 아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 당에다 물어보면 돼요. 국민의힘에? 국민의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민주당이 아주 유리합니다. 어떤 방향을 싫어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제 시각에?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나머지 후보들은 좀 차이가 많이 격차가 지는데 이게 6개월 전에 이렇게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쭉 하다가 무난하게 지는 그런 선거가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민주당은 이런
고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의 그 지지 기반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권 후보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더 늦춰서 다시 진지를 보수하고 세력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서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대대로 대선 후보를 꼭 내부에서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 수용성이나 포용성이 그 핵심 당원들에 의해서 너무나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 대다수를 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좀 민주당 아니고 중도층까지 확장해서 그 민주당 외부에 있는 인사들도 문호를 개방해서 좀 넓게 들어와서 그분들이 좋아하고 환호하는 후보들을 뽑는 것, 그것이 민주당 대선에 도움이 되겠죠. 이게 너무 많은 팁을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의견이었고, 내부에서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연기에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치적 행동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또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특히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조승래 의원님, 예. 국민의힘처럼 제 시각에 경선 버스 떠나야 됩니까? 이 지사도 반대하고 있는데,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 관련된 당내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당원 당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연기할 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조정을 요구하시는 분도 당원 당규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6개월 전에 선출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당원 당규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주장이 다 당원 당규 원칙에 위반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급격하게 좀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 예정된 시간대로 가는 게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송영길 당대표가 이 논쟁이 사실 또 끌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6월 말 7월 초쯤에 되면 당내 이제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시작해서 1차로 컷오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순회 경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대권 대진표가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대선 기획단을 빨리 출범을 시켜서 거기서 당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이양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의견이나 여론들을 좀 살펴가면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 문제는 그렇다 치고 방법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그 참신한 방법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시기 조정 문제와 방법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어쨌든 결론은 빨리 내라. 둘 다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두 번째 어젠다는 두 번째 주제는 86 용태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 표를 보면 연령이 비교가 될 겁니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평균 나이가 43.6세. 이준석 대표가 나이를 많이 낮췄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나이는 뭐 김용민 의원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2.4세.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22세 차이예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그 86그룹, 운동권 86그룹 선배들이 이제는 좀 용퇴해라. 언제까지 정치를 독점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장이요. 우상호, 이인영, 윤호중 의원들 86그룹의 이제 용퇴 얘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조 의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86그룹 용퇴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정치적 용도가 끝났으면 용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돌직구인데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죠. 오. 저도 제가 무슨 뭐 직업이 국회의원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대적 과제나 정치적 용도가 끝나면 저는 당연히 용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연령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연령의 문제는 아니죠? 그럼요.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히 예를 들면 지금 특별히 이제 민주당 86그룹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는 것들이 과거의 운동권 쪽 사고에 휩싸여 있다. 진영 논리에 좀 지나치게 빠져 있다. 그리고 뭐 혁신을 선도할 수 없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있는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화두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송나라 때 이제 문학자 소철이라는 분이 한 글인데요. 정무구신.
이편민 이본이다. 그러니까 정무. 정치에는 없다. 구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없고. 이편민 이본. 그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백성의 편을 들은 것이 결국은 본질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세대의 변화가, 그러니까 10년이면 감사히 변했지만, 그래서 세대 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또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86이다, 무슨 MZ 세대다, 이런 게 세대 구분이 의미가 없고, 얼마나 도전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양수 의원님께서는 우상호 의원, 이인영 의원, 윤호중 의원이 다 86 운동권 그룹이잖아요. 네. 지금 뭐 사실은 정권을 창출한 그룹도 운동권 그룹인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얘기가 나와요. 특히 이제 대권 도전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86 선배들한테 미안하지만 이제는 집에 가져라. 이양수 의원의 생각은? 네, 사실 그분들이 86 세대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50대예요. 그런데 왜 용태론이 나오는가 스스로 자성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읽고 과거 80년대 학생 운동권을 하던 그때의 시절의 생각, 그때 시절에 공부한 것 가지고서 지금 미래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에 제대로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런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시대 변화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당의 발전, 정치의 발전, 나가서 정책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용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분들이 30대 때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지금 4선, 5선들이 수두합니다. 50대 젊은 나이에 지금 4선, 5선들이 수두로 가는데 그분들이 뭔가 과거 민주화 운동의 그런 과실을 따먹는 모습만 보였지 미래를 준비하는, 지금 MZ세대와 대화하면서 그들의 청년들의 고민, 그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이런 것들을 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분들이 개혁 세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의 인권과 민주화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형식적 민주주의는 완료가 됐어요. 내용적 민주주의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진영 논리는 무의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을까 하면 더 남아 계셔도 좋지만 아니라면 후배들 말씀대로 용퇴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미래를 위해서 혁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채워지는 것이 민주당의 발전에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대표와 주호영 대표라고 하는 거목들을 제치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조수진, 배현진, 젊은 여성 의원들이 최고위원회 1, 2등으로 진입을 했어요. 김재원 의원이 제가 이제 원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 나이가 56세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민주당에서도 보고 참 이건 개인이 일으킬 수 없는 거지만 좀 따라해 주시면은 우리 정치 발전에 서로 좋은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두 분 맞수의 공통된 의견은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떤 세대가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자성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 오늘 맞수 뜨겁습니다. 세 번째 맞수 주제. 천안함 설화 조상호 씨 징계 없다라는 논란인데 내용 함께 보시죠.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생때 같은 부하들을 수상시켜놨다라고 주장을 했고 막말 아니다까지 인정했어요. 하지만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유가족과 천안함 함장 최원일 함장은 조 전 부대변인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조 전 부대변인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 전용기 의원이 당 차원 징계를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냥 당원이다. 사과에서 밝혔다. 징계 가능성 없다. 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규에는 타인의 명을 훼손해서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천안함 막말, 조상호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에 대해서 논란인데 먼저 이번엔 이양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 여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 다수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대변도 해줘야 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정치를 해줄 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여당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께서는 상당히 국민들 생각과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이것은 잘못되었다 사과하고 또 그 피해를 입으신 그 심리적으로 고통을 입으신 분들한테 가서는 정말 진심되게 호소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집단 지성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사회로 가는 길인데 조상호 전 부대변인께서 하신 일은 너무나 잘못됐고요. 근데 잘못됐으면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민주당에서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저분이 일반 당원이라고 그러시는데 당적을 박탈해서 출당을 시켜야 다시는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 당원들이 구성원들이 절대 저런 얘기하면 출당당하는구나. 우리 당은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구나. 이런 의식을 가지고서 앞으로 말조심을 할 것이고 이게 민주당이라든가 또 아주 좌파 유튜브들 중에 일부는 보면은 저런 음모론을 계속해서 천안함에 대해서 꺼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민주당에서 제대로 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는 거예요. 거 봐라 우리 얘기가 맞지 않느냐.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당적 박탈하지 않고 처벌하지 못하지 않냐 하면서 본인들 얘기를 더 쏟아내는 거거든요. 그 국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짜증을 느끼고 그러면 민주당은 국민들과 유리되는 정당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수석 대변인 고영길 수석 대변인께서 저런 얘기하지 마시고 당 대표께서 직접 국민들의 마음을 위무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정말 징계 없습니까? 그 징계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 징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그 지도부가 이제 긴급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징계 청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요. 이제 저 부분은 아마 내부에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건데 천안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보편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존중하는 게 필요하겠다. 또 하나 천안함 문제를 또 정략적으로 또 이용해서도 곤란하다. 예를 들면 11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천안함 생존 장병들 전우회가 있는데 그 전우회 분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눴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분들은 천안함 문제는 보수도 진보도 여도 야도 없다. 그게 편가르기 하면서 우리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 그게 이제 그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치권 전체에 대한 이제 불만과 불신을 좀 드러내셨거든요. 예를 들면 그 천안함 폭침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벌어졌지만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된 예우가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제대로 안 됐다라고 느끼고 계세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예우를 더 잘해줬다라고 평가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상호 전 대변인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런 청원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두 분 맞수에 오늘 또 팽팽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조승래, 이양수, 조승래 두 분 또 맞수 의원들 모시고 맞수 코너 꾸려봤습니다. 두 분 의원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맞수 첨예한 주제로 불러서 초청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 메모해 두십시오.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